230페이지 긴장성 두통입니다. 자, 이거는 긴장성 두통, 그 다음에 편두통, 군집성, 진납성 두통인데요. 이 세 가지 차이점들을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긴장성 두통입니다. 자, 긴장성 두통도 그렇고요. 편두통도 그렇고 아동에게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두통의 가장 흔한 형태, 긴장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불안이라든가 우울 같은 스트레스, 긴장이 교감신경계에 반응한다.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두부, 경부 근육의 수축, 긴장 경련으로 인해서 혈관이 눌려요. 허혈이 생기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긴장, 스트레스가 주어지기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발생한다기보다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계속 오는 거죠. 두통으로. 그래서 신체 활동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진통제에도 긴장성 두통은 잘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전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긴장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긴다라는 거죠. 교감신경계 활성화돼서 혈관을 압박하면서 허혈이 생기면서 두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원인은 바로 아시겠죠? 긴장 상태,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눌리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 쓰시게 되면 밝은 불빛에도 여러분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밝은 불빛이라든가 소음 이런 멘트도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춘기 동안에 흔하게 발생하죠. 우리 사춘기 때는 긴장, 불안,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그래서 흔하게 발생하는 게 긴장성 두통이고요. 특히 또 어떤 연령에서도 발생 가능하지만 사춘기에는 더 흔하게 발생하고요. 자, 가족력이 없다라는 거 별표하세요. 자, 처음에는 전두, 축두, 후두, 목덜미에서 시작해서 긴장성 두통은 머리 전체가 아파오는 건데요. 자, 증상에서요. 특히 지금 가족력이 없다가 별표하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정구 증상이 없다 별표하시고요. 양측성, 그 다음에 비주기적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이 띵하고 무겁고 끈으로 조인다든가 누르는다는 통증 이런 형태 기억하시고요. 저녁에 강하고 지속적인 통증이요. 아침보다는 저녁에 더 심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에게는 이런 긴장성 두통이 일상생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서 마지막 줄 신체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게 되죠. 드물게 오심, 현기증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력이 없다, 정구 증상이 없다, 양층성, 비주기적이다, 띵하고 무겁다, 뭔가 조인 듯한 느낌, 저녁에 더 심해지고 지속적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편두통을 볼게요. 편두통도 별표 많이 하시는데, 자, 뇌혈관 경련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편두통이 뭐였었죠? 우리 혈관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심한 두통이에요. 발작적이다 동그라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고요. 양측성이 아니라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한쪽에 치우친 편쪽,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심한 두통, 아까 동그라미 하셨죠. 그래서 중증도 이상의 박동성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박동성 통증,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역, 구토, 빛이나 소리 공포증을 동반하는 두통입니다. 원인을 보시면 자, 뇌혈관이 좁아졌다가 확장되었다면서 주변 조직을 눌러요. 그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데요. 정서적 긴장이 아까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의 과다 흥분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뭐냐면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는 거죠. 노르에피네프린은 뭐예요? 혈관을 수축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도 혈관 수축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뇌혈관이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허혈 증상 등의 전조 증상 동그라미. 우리가 긴장성 두통은 전조 증상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편두통은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조 증상 동그라미. 그래서 신경혈관성 염증이나 혈관 확장으로 박동성 두통이 나타난다. 그래서 박동성 두통 동그라미. 자,
신경혈관성 염증이라든가, 자, 보시면, 염증, 신경혈관성 염증, 그래서 박동성 두통,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고요. 자, 초콜릿, 치즈, 티라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요. 자, 티라민이 아까 그랬었죠. 발효 음식 같은 거. 이런 것을, 발효 음식은 내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내 물질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혈관 내 물질이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감염이 동반이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라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죠. 정서적 긴장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의에서도 빛이나 소리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서 더 활성화가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티라민이 들어가 있는 음식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생 연령도요. 특히 세 번째 땐 꼭 기억하세요. 가족력이 여기는 있어요. 우리 긴장성 두통은 가족력이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편두통은 가족력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 비율도요. 편측성이라는 거 꼭 기억, 한쪽에만 나타나는 거. 증상에도 전조 증상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빛이 반짝반짝거나 암점이 생겨요. 그래서 시력이 흐려지면서 자, 이중으로 뭔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전조 증상입니다. 암점 증상 보시면 되겠고요. 전조 증상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발생해요. 긴장성 두통은 저녁에 더 심하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아침에 더 심하고요. 잠자면 호전이 돼요. 그러다가 점점점 진행되면 통증이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또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박동성 통증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욱신욱신, 찌끈찌끈, 쉽게 말하면 심장이 고동치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체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시작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심할 때는 구토도 동반이 되죠. 빛이나 소리에 공포감을 보인다. 광선공포증이죠. 그 다음에 가벼운 두통에서 아주 심해서 편두통이 너무 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하루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두통의 대표적인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족력 있다, 여성이다. 그 다음에 한쪽에만 나타나는 편측성, 박동성 두통이다. 그 다음에 전조 증상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타나면서 두통이 점점점 심해진다. 뭐 그런 멘트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군집성, 진납성 두통입니다. 이거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요. 여기도 일측성이고요. 주기적이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신경 물질인 히스타민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 하나 써놓으세요. 자, 특히 우리 3차 신경이요. 그러면 몇 신경에서 몇 신경이죠? 5신경이죠. 자, 3차 신경의 활성화에 의해서 이 군집성, 진납성 두통들이 나타납니다. 3차 신경은 주로 얼굴에 관련돼 있어. 얼굴의 감각, 지각과 관련되어 있는 게 3차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뇌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혈관 확장이 되면 삼차 신경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얼굴, 감각, 지각을 압박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두통을 동반한다라는 것이 진납성, 군집성 두통입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심한 통증이고요. 자, 발생 연령에서 여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력은 없고요. 여기는 남자에게서 호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안면신경과 관련된 3차 신경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발생 부위가 주로 안화 부위, 축두 부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눈 주변에서부터 통증이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화부, 축두부에서 시작해서 머리와 목으로 방사되는 통증입니다. 자, 증상도 보시면은요. 자, 심한 두통이에요. 그 다음에 눈 쪽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경막 출혈이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눈물, 코막힘, 콧물, 땀 조금 틀리죠.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이 보면 뭐 스트레스, 밝음, 불빛, 소음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 편두통 같은 데는 티라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군집성 진납성 두통에는 알코올이죠. 과도한 음주가 들어가는 거죠. 원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공통적이죠. 그 다음에 전구 증상 없다고요. 별표하시고 야간에 발생한다고요. 야간 동그라미. 발작이 짧은데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군집성, 진납성 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병원 방문이 필요한 두통을 보면 여러분들 그림을 보셔도 금방 아시겠지만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의식을 잃을 정도의 두통은 빨리 가셔야 되죠. 만성 두통인데도 과거의 패턴하고 너무 틀린 거야. 통증이 심하고 발작이면서 구토가 막 일어나고요. 구토를 동반하거나 머리를 움직일 때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이게 더 심해지는, 구토가 너무 심해지는 거, 시력이 나빠지고 체중이 줄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거, 심한 고열, 경련이 수반되는 경우, 칼로 베이거나 감전된 듯한 짜릿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일에서 수주간 악화되는 두통, 신경학적 검사 이상을 동반하면 빨리 병원 가야 되죠. 또 수면을 방해, 잠이 깬 후 즉시 발생한 두통,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50세 이후에 시작된 두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열성경련과 간질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거는 2번이죠. 열성경련은 뇌파가 EEG가 정상이지만 자, 간질은 언제나 이상소견이 아니라 정상일 수도 있고 간질파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내성마비아에게 수부당되는 가장 두드러진 장애는 뭐냐면 언어장애가 82%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장애가 가장 두드러진 장애를 동반하고 있고요. 3번, 아스피린을 사용했을 때 레이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거? 아까 뭐였죠? 수도하고 인플루엔자 질환에 걸렸을 때 아스피린이 투여가 되면 그 독성이, 아스피린의 독성 증상이 간에 쌓인다 그랬었죠. 뇌에 쌓이는 거, 그게 라이 증후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4번입니다. 자, 두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통 때문에 보건실 방문하는 학생들 되게 많죠. 여학생들이 두통을 호소해서 보건교사를 찾아왔어요. 두통 발생 시 보건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중재를 5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간호 여기 책에는 자, 두통과 관련된 간호 중재가 229페이지에 중재 방법으로 써 있는데요. 자, 이거를 앞에 항목을 제가 조금 더 분류를 했고요. 유인물에 보면은 항목을 큰 제목으로 분류를 하고 세부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 이거는 반복하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설명하면서 제가 말로도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표로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요거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 8번입니다. 비뇨 생식기계 장애입니다. 자, 비뇨 생식기계의 작용에서 자, 우리가 비뇨 생식기계는 주로 비뇨기계는 주로 이제 신장에서 그 기능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넓은 공간에 신장의 기능 하나만 써놓으실래요? 물론 성인간호학에서 공부는 다 하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자, 신장이 하는 기능 첫 번째가 뭐였죠? 대표적으로 우리 신장 그러면 그렇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 유지. 사구체 여과율하고 세뇨관에서 흡수하게 되죠. 재흡수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분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레닌을 생성하죠.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레닌 생성. 다음에 세 번째, 적혈구 조혈소를 생산하죠. 적혈구 조혈소가 뭐죠? 우리 전 시간에 혈액질환에서 설명을 해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신장에서 적혈구 생성 효소가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에리스로포이에틴이에요. 그래서 골수에서 그쵸? 적혈구 신장에서 적혈구 조혈소를 만드는 거.
네 번째, 비타민 D 대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 D를 활성화해서 몸에서 칼슘의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능, 수분과 전해질 균형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닌 생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적혈구 조혈소 생성, 네 번째, 비타민 D 대사. 이게 대표적인 신장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자 1번, 아동의 비뇨생식기 특징을 봐보세요. 자, 스트레스 시에는 기능이 많이 감소하게 되죠. 6에서 12개월 돌 때쯤이면 신장 기능은 성인과 거의 유사하게 되죠. 그렇지만 초기 신장은 아동이나 성인의 신장처럼 소변을 농축하지는 못한다. 동그라미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장에서 보면 헬렌관이라고 있죠. 그 기관 길이가 길지가 않아서 농축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축하지 못한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동은 요도가 짧죠. 그래서 요로 감염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우리 완전한 방광 조절이 가능한 나이가 4세에서 5세죠. 요거는 우리 아동의 성장 발달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질환이 음낭수종이죠. 자, 그래서 음낭에 그쵸? 물이죠. 물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음낭수종입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고환주의 초막 사이에 음낭 주머니가 있죠. 음낭에 복수가 모여 있어서 장액이 정상 이상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을 음낭수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병태 생리를 보시면 자, 우리 태아기의 복강내 위치, 고환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어요? 복강에 위치하죠. 그래서 임신 말기로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월에 하강해서 8개월에는 음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자, 초기 그러면 음낭으로 내려왔어. 8개월에 여기 음낭으로 고환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초막돌기가 저절로 닫혀야 돼요. 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정상적으로 자, 고환이 내려오면 거기 내려오는 길이 막혀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지 않아. 불완전 폐쇄 동그라미, 초막돌기가 불완전하게 폐쇄되기 때문에 복수가 계속 음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음낭수종을 일으키고 또 장이 빠져나오면 서해부 탈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초막돌기가 완전하게 닫히질 않아서 음낭수종, 그 다음에 서해부 탈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수가 나오느냐, 장의 내용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음낭수종, 서해부 탈장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통성이냐 비교통성이냐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비교통성 음낭수종은 자, 복강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통로가 없다는 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지 않아서 생리적인 음낭수종이에요. 그래서 만져도 통증은 없어요. 이게 비교통성이고요. 복강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크기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왜? 완전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수가 계속 흐르지는 않죠. 사이즈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라이트로 빛을 비추어 보면은 빛이 투명하게 투과가 돼요. 물이 차 있는 거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투명하게 투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비교통성입니다. 교통성은 통로가 안 막혀 있다는 거죠. 통한다고, 교통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게 뭐예요? 음낭하고 복강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음낭 종창의 크기가 다양하게 되죠. 특히 아침에는 우리가 이렇게 앙와이 자세로 누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져요. 근데 낮에는 주로 이렇게 서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낮에 될수록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 쪽으로 빠져나오면 서해부 탈장 가능성도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탈장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자, 초막돌기가 정상적으로 닫히는 시기가 1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 때쯤. 그래서 돌을 기준으로 그죠? 초막돌기가 막히고 장액이 자연 흡수되기 때문에 돌을 때까지는 기다리고요. 돌이 지났어도 그대로 음낭수종이 남아 있으면
그것도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까 비교통성이죠. 근데 음낭이 계속 커져. 교통성이야.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건 한 세까지는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장이 빠져나왔어. 탈장이 동반이 됐어요. 그러면 장이 원래 위치로 가야 되잖아. 근데 못 가고 그 안에서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꼬여요. 염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감돈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때는 바로 수술을 동반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결찰술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고위결찰술 수술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음낭수종의 문제는 뭐냐면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또 정관의 손상을 수술하면서 정관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 손상, 또 고환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간호는 어때요? 그 부분에 압력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뭐 이런 활동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그런 정도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해부 탈장이야. 자, 정의를 보시면 초막돌기가 막혀지지 않는다 그랬죠. 막혀지지 않아. 폐쇄가 돼야 되는데 열려 있어. 그런데 그 안으로 복부 내장물이 빠져나오는 게 서해부 탈장, 장이 빠져나왔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병태생리는 고환이 하강한 후 초막돌기가 불안전 폐쇄가 돼서 막히지가 않아 장이 유입되면서 서해부 탈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무통성이에요. 자, 보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변해요. 왜냐하면 교통이 되었기 때문에 장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크기가 변하고요. 배에 힘을 주거나 울거나 기침하거나 오래 서 있을 때는 더 부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진단은 아래로 힘을 주게 해서 서해부와 음낭, 대퇴부의 팽윤, 그 다음에 힘을 주었을 때 튀어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탈장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요. 탈장인 경우에는 그쪽에서 장음이 들려요. 그렇죠? 장음을 들리고 그 다음에 탈장인 경우에는 빗을 넣으면 물만 있을 때 음란수종일 때는 물만이 있기 때문에 빗을 비치면 투과가 된다 그랬는데 장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빗을 투과하면 투과가 되지 않아요. 뭔가 하얗게 이렇게 빨간 빛으로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나 써놓으시면은요, 촉진이요. 자, 촉진을 통해서도 서해부 탈장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음낭에 장이 돼서 빠져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압력을 가하면은 작아져요. 그래서 작아지는 게 서해부 탈장이에요. 촉진해서 그 압력 부위, 탈장이 되어 있는 부위를 압박을 해, 눌러요. 그러면 사이즈가 작아져. 이게 서해부 탈장이야. 그런데 음낭수종일 경우에는 물이 차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면, 그쪽으로 딱 누르면 긴장감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음낭수종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작아지지 않아. 그래서 촉진을 해서도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돈 탈장이요. 탈장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서 거기서 꼬였어. 염전이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탈장이 된 부분이 꼬였으면은 어때요? 누르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 간호, 아래로 힘을 주거나 재채기, 기침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복압이 막 올라가서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복압을 하지 않도록 줄여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비 생기면 변비 힘을 많이 주게 되죠. 변을 보게 될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절하시면 되겠고, 울리지 말라고요. 또 감돈을 줄이기 위해서 따뜻한 목욕하는 게 좋고요. 감돈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찬물 찜질을 하라라는 것이고, 복압 감소를 위해서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요거 자세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잠깐 봐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A가 뭐예요? 서해부 탈장이죠. 그래서 음낭이 부어 있는데 그 관이 어때요?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서해관, 초상 돌기가 되게 울럭불럭하게 보여 있는 게 보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음낭수종은
음낭에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서해부간 저기 초상돌기 쪽은 어때요? 정상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이 서해부 탈장이에요. 그래서 고환이 팽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시면 되고 잠복고환은 여러분들 또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같이 들여놨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이번에 이거 서해부 탈장 수술을 최근에 받았었어요. 최근 작년에 받았구나. 그런데 왜냐면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하루는 밥을 먹는데 너무 심각한 거야. 얼굴이 막 잿빛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이니까 학교에서 무슨 폭행 사건이 있었나 따당하나 막 이런 걱정이 드는 거. 너무 얼굴색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밥을 먹는데 모래알을 씻고 있는 거야 애가.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빠 보고 남편한테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방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가 표정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빠가 들어가서 5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웃으면서 들어가래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여기 음낭이 엄청나게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음낭수종이거나 서해부 탈장 둘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가 왜 1세 때 어렸을 때 분명히 음낭수종 같은 경우는 알았을 텐데 제가 왜 못 봤지? 아직도 안 막혀 있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가 인터넷 검색을 했었나 봐요. 이제 근데 감사한 거는 통증이 없으니까 얘가 몇 개월을 키운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얘가 이제 거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그쪽에 암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거기 인터넷에.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암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고민을 했었고 또 그 부분을 또 생식기 부분이잖아요. 이 고이가 그걸 엄마한테 보여준다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겠죠. 혼자 고민을 한 거야. 그랬다가 통증이 없으니까 계속 키웠는데 문제는 5월달쯤에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친구들하고 같이 샤워하고 그럴 텐데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되면서 이제 불안해진 거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한번 검사해보자. 라이트 딱 비쳤어요. 그랬더니 통과 안 하네. 이거 서해부 탈장이구나. 수술 날짜 외래 가서 수술 날짜 잡고 얘 수술 이거 간단해. 그냥 우리 이틀만 가서 고생하자. 이틀이 아니고 3일이죠. 입원 수술 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 거 아니야. 그냥 수술만 하면 돼. 하고 쉽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말을 간단하고 그랬더니 저희 애가 막 뭐라 그랬냐면 엄마 그렇게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왜 너는 그렇게 얼굴색이 그랬니? 그랬더니 암인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서해부 탈장도 성인에게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보시면 증상 등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증상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면서 처음에는 음낭수종이냐 서해부 탈장이냐 봤고 집에 펜라이트가 있었거든요. 그걸 비춰보면서 그래 음낭수종은 아니네. 불빛이 통과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서해부 탈장이네 라고 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애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그때 싹 풀어지는 거예요. 또 간호사 스펙을 가진 엄마죠. 그래서 일정 조정을 다 해서 그렇죠. 수술 빨리 하고 수학여행 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막 조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서해부 탈장도 애들한테도 많이 나온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오키즘 잠복 고환이죠. 자, 고환이 잠복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환이 두 개죠. 양쪽 음낭에 한 개씩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음낭으로 내려와야 돼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어디에 있어요? 서해부 안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점점 임신 말기에 가면은 아까 8개월, 9개월이면 내려와 있어야 돼요. 음낭에. 근데 내려오지 못한 제대로 하강하지 못한 상태를 잠복고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미수가일수록 잠복고환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이 내려오는 시간이 8개월에서 9개월이에요. 미수가는 37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미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가는 태어났는데 어때요? 잠복고환 확률이 미처 내려오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보시고요. 미수가인 남아에게서 발생하게 되고요. 자, 임신 3기 동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8, 9개월이니까 임신 3, 9개월이 3기죠. 3기 동안 서해부간을 통해서 음낭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하강하지 못한 고환이 서해부에서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 생성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선 고환 종양을 성인기에 가질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증상은 한쪽에만 나타난다. 꼭 기억하세요.
일측성이고요. 한쪽에만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발생한다는 거죠. 오른쪽 한쪽에만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환이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면 되죠. 그래서 고환의 위치를 확인하면 되고요. 자, 거고근 반사를 막기 위해 서해관을 막거나 큰 아동은 앉은 자세에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환은요, 아기가 울 때, 그쵸? 울 때나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고 있거나, 그 다음에 추울 때 보면 이 고환이 서해관 안으로 뒤로 퇴축할 수가 있어요. 막 울면은 오히려 고환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서해관 쪽으로. 또 추워도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지금 거고근 반사를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데, 거고근 반사가 뭐냐면 서해관 앞을 촉진을 하게 돼요. 촉진을 하면 고환이 퇴축하는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그 촉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퇴축하는 증상을 가져와서 가끔씩 거고근 반사를 할 때 잠복고환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촉진할 때는 거고근 반사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고근 반사를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서해관을 막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앉은 자세에서 서해관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잠복고환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자, 정상고환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고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사춘기가 되면 2배 크기가 되는 거고, 잠복고환은 음란 촉진할 때 고환이 없어요. 또 거고근 반사 시에 고환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고근 반사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환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서해관 쪽으로 퇴축해야 되는데 퇴축하지 않으면 잠복고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환이 만져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 세 때까지, 돌 때까지 자연적인 화강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살에서 2살 때 외과적인 교정을 시행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환을 고정하는 시술을 하게 되죠. 다음에 급성 사구체 신염입니다. 사구체 신염은 여러분들 공부를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자, 급성으로 오는데 사구체에 그렇죠? 염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구체 염증으로 인한 신장 질환을 사구체 신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베타 용혈성 연쇄상 규근 감염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혈성 연쇄상 규근의 감염의 부산율이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사구체에 염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구체를 통과를 못하겠죠.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동그라미 하세요. 감소가 돼서 동그라미 하세요. 단백뇨, 혈뇨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학년 초기에 발병을 하는데 원인에서도 또 나오죠. 용혈성 연쇄상 규근 감염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상기도 감염이 먼저 있는 다음에 발생을 여기도 하는 거죠. 사구체 신염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기도 감염이라든가 지금처럼 피부 감염이 있는 다음에 한 1, 2주 있다가 1, 3주 정도 있다가 사구체 신염으로 더 번져가는 것이죠. 자, 변태 생리를 보면 자, 연쇄상 규균이 자, 여기에 그 그림이 없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연쇄상 규균이 들어와요, 몸에. 베타 용혈성 연쇄상 규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규균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요, 몸에서. 그렇죠? 항체가 형성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연쇄상 규균이라는 그 균에 반응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원이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항원 결합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땡에 면역 복합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항체가 이 세균의 항원과 여기죠. 이 항원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항원이죠. 세균의 항원과 결합해서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형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면역 복합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피를 타고 순환을 하죠. 인체를 돌다가 사구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구체 기점막에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게 순환을 통해서 순환을 해요. 피를 타고. 그래서 사구체에 들어가. 그래서 사구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면역복합체가 혈액을 순환하다가 사구체 기점막에 침전, 축적을 일으키죠. 이게 염증 반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을 일으켜. 그러면 사구체의 모세혈관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죠. 사구체 모세혈관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세혈관의 내관 크기, 안쪽의 크기를 어때요? 줄여주게 되죠. 작게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돼서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내경이 폐색되죠. 그래서 혈장의 여과가 안 되죠. 사구체 여기서 손상이 되고 크기가 감소되니까 사구체가 여과가 안 되죠. 여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여과가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나트륨, 노폐물 등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염증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트륨이나 노폐물이 축적이 되니까 부종이 나타나게 되죠. 또 소변이 안 나오죠. 頻尿가 나오게 되는 증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병태 생리를 간단하게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증상은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頻尿죠. 사구체 여과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여과가 잘 돼야 소변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여과가 안 되니까 頻尿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구체 그 모세혈관의 손상을 가져오죠.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가 통과돼요. 그러다 보니까 탁하고 뭐죠? 콜라색 소변이요. 소변 색깔이 콜라색으로 진한 컬러로 적혈구가 통과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부종이죠. 자, 특히 얼굴 부종이 굉장히 심해요. 눈 주위, 그 다음에 얼굴 부종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부종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체중 증가는 따라오게 되고요. 고혈압이 나타나죠.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혈관 경련에 의한 뇌빈혈들이 나타나고 고혈압이 나타나면서 두통, 혈압이 높아지니까 두통 호소하고 구토 나타나고 시력도 흐려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서 보시면 뭐 식욕부진, 창백, 민감, 무기력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두통도 아까 고혈압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부종이 있다 보니까 복부 불편감이 나타나죠. 배뇨곤란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합병증이 뭐냐면 여기서도 가장 큰 합병증은 폐부종이에요. 부종이 심해지면서 폐까지 부종을 하게 되면 호흡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진을 보시면 WBC, ESR, 당연히 염증이니까 WBC, ESR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MPN이 오류가 났죠. 죄송해요. BUN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신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BUN,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또 사구체 여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에 과잉 수분, 부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에 과잉 수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희석이 되죠. 그래서 빈혈 증상들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쇄상 규균에 대한 항체요. 아까 우리가 연쇄상 규균이 들어오면 항체를 형성한다 그랬었죠. 이게 ASO라고 하는 항체 포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SO 타이터가 검사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청보체라고 해서 C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면역학적 복합체를 만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면역학적 복합체를, 그쵸? 만들기 때문에 그 보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감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변에서는
출혈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RBC라든가 감염이기 때문에 WBC, 혈뇨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흉부 S선에서는 부종 증상으로 인한 심장이 커지고 폐우려, 늑막 삼출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폐부종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치료는 연쇄상규균 감염에 의한 거니까 항생제 치료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이 연쇄상규균 감염 침범은 대부분은 어떤 약을 쓰냐? 페니실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혈압이 동반되기 때문에 항고혈압제제, 부종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뇨제, 그 다음에 감염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억제제, 그 다음에 발작이 일어나면 항경련제 투여해야 되고요. 너무나 심하게 부종되면 투석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에 따른 대중적 간호를 시행하면 되겠고요. 자, 진단을 보세요. 염분 수분 정체가 되죠. 그래서 체액 불균형 위험성, 부종이 동반하게 되고요. 피로와 관련된 활동의 지속성 장애가 있게 되고요. 부종이 되죠. 활동 감소와 관련된 피부 통합성 장애, 식이지향과 관련된 영양 불균형, 영양 부족이죠. 질병 과정이나 입원에 대한 지식 부족과 관련된 불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간호 진단에 따른 간호 아니면 증상에 따른 간호를 진행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부종이었잖아요. 수분 증가가 되고 쌓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체액 과다 예방이요. 다른 말로 뭘 하면 되죠? 체액의 균형 유지.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체액의 균형 유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체액이 너무 많으니까 부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부종이 있을 때 간호가 뭐예요? 아이오 체크, 그죠? 해야 되고, 날마다 체중 체크해야 되고요. 또 고혈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 체크해야 되고, 폐부종을 동반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폐부종에 관련된 호흡곤란 증상 등을 확인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부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저염 시기를 해야 되겠고 수분을 제한하게 부종인데 수분을 증가시키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수분을 제한하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핍뇨 때는 칼륨 제한을 하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핍뇨 때는 뭐가 나타나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칼륨을 제한해서 투여하라는 것이고요. 휴식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종으로 인한 피부 통합성을 유지하라고요. 그래서 체위 변경 작게 잡는다는 건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 부종이 있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베개에다가 다리 올려주는 자세를 취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교환 시 깨끗하게 하시면 되겠고 로션 이용해서 마사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영양장애가 있을 수 있죠. 영양불균형. 그렇기 때문에 저염 시기, 그다음에 식욕저하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공급, 탈수 증상들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이뇨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뇨제와 관련된 투여와 관련된 탈수 증상이요. 대부분 탈수 증상은 여러분이 전 시간에 다 배웠었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신기능 장애까지 동반하면 단백질까지도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들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 중증 사구체 여과를 감소하면서 중증도의 단백뇨도 나타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단백뇨니까 소변에 단백질이 딱 빠져나오니까 단백질을 주면 돼. 근데 신기능 부전이 동반이 되면 그 단백질도 제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은요, 자, 병태생리 기전, 지금 말한 사구치 신념의 기전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증상들이 다 써 있죠. 그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점은 전부 영어로 돼 있죠. 특히 증상에 프로테인 유리아, 해맛 유리아, 올리브 유리아, 디스유리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림에다가 놓고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외국계 저널들에서 보면 재밌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걸 그대로 책에다 넣기는 그래서 유인물로 여러분들이 드렸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신주궁근입니다. 신주궁근은 신사구체막이 손상을 입어서
단백질이 사구체막을 통해서 나가는 상태를 신주구문이에요. 그래서 소변에 여러분들이 증상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단백뇨가 나오는 거죠. 단백질이 나오면 굉장히 소변 색깔이 진하고요. 거품이 되게 뽀글뽀글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혈증에는 단백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알부민 혈증. 그 다음에 부종, 사구체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통과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종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신장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증상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고요. 자, 병태 생리를 그림하고 같이 봐보세요. 자, 신사구체 손상이 되어 있죠. 이 병태 생리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위에 글을 보시면 그 그림에 관한 내용을 전부 화살표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자, 그림에 보면 사구체가 손상이 됐죠. 신사구체가. 그래서 자, 이때 단백질의 투과도가 증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투과가 되고 많은 양의 단백질이 소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변에서 단백뇨, 다른 말로 단백질의 알부민이잖아요. 그 알부민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에는 단백질이 없어요. 그래서 저단백혈증, 다른 말로 저알부민 혈증이 유발이 되죠. 자, 그래서 단백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참 보상 기전들이 막 활성화돼요. 몸에 단백질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간에서, 그죠? 단백질하고 지질을 합성을 막 키워요.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고지질 혈증.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달대 혈증으로 인해서 간에서 이거에 대한 필요한 걸 만들어내려 보다 보니까 지질하고 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지질 혈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단백 혈증이 일어나.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산소압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산소압이 떨어져. 그럼 옆으로 가보세요. 저혈량증이 나오게 되죠. 왜 그러냐면 혈장에서 간질강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래서 혈관의 액체량이 줄어드는 저혈량증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세요. 저혈량증은 혈량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신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장의 흐름도 잘 안 되게 되죠. 그러면 레닌을 분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신장에서 아까 하는 역할 중에 레닌을 만들어낸다 그랬었죠. 근데 그게 레닌하고 안지오텐신 시스템 기전 성인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레닌하고 안지오텐신 기전을 활성화시키면서 자, 레닌을 분비를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레닌은 지금 저혈량증이죠. 혈량을 늘리도록 하는 게 레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레닌이 분비가 되면서 오른쪽에 보세요. 항인형 호르몬 ADH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증가한다. 화살표를 그쪽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럼 레닌이 활성화가 되면서 항인형 호르몬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가 되면서 신세뇨관에서 나트륨하고 물의 재흡수가 막 증가가 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단백혈증에서 모세혈관이 교질 그러니까 삼투압이 줄어들면서 부종이 생기면서 또 신장에서 레닌과 안지오텐신이 활성화가 되면서 레닌이 만들어지면서 ADH,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증가해서 재흡수를 막 해. 그러다 보니까 부종이 발생한다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증상은 별표 많이 하세요. 자, 단백뇨죠.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혈류에는 피가 없어요. 단백질이 없어요. 저알부민 혈증이요. 그래서 저알부민 혈증인데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그럼 두 번째 땡이요. 손톱, 발톱에서 흰색의 평행한 선들이 손톱, 발톱에 막 그려져요. 그래서 평행한 선이 나타나게 되고 고지혈증의 증상을 보이게 되죠. 혈청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신 부종이죠. 그래서 아까 부종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얼굴하고 눈 주위, 오후에 복부하고 하지에 부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폐로 가게 되면 폐부종,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장점막으로 가게 되면 그쪽 부종이 일어나서 설사가 유발되고요. 음순이나 음낭의 부종이 되게 되면 바인더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부종 외워야 되죠. 그래서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고지혈증, 전신부종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질문 하나 드려. 혈압은 어떨까요? 혈압은 정상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구체 신념에서는 뭐였었지? 우리 고혈압 보인다 그랬었죠. 그 차이 기억하셔야 돼요. 고혈압을 보이고 신증후군은 고혈압은 없다라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병증, 신부전 동반하고요. 저혈량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죠. 혈량이 막 적기 때문에 색전이 생기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변검사 보세요. 단백뇨인데 3포지트 이상으로 많이 나오고요. 진하고 거품이 많고 현미경으로 혈뇨가 보이고요. 피에는 알부민이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혈청 콜레스테롤, 아까 간에서 알부민 합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혈청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흐르는 혈량이 적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랑 혈소판의 정체가 심해져요. 증가하다 보니까 혈소판이 응계가 되죠. 그 다음에 적혈구 이런 게 응고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연쇄성 규균 항염에 대한 항체 형성, 그게 뭐였었죠? 아까 ASO 타이터를 검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사구체 신염에서는 이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신주구근에서는 이 ASO 타이터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음성 검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사구체 신염은 연쇄성 규균에 의한 반응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치가 보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구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치료 목표는 소변의 단백질 배설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부종이 있기 때문에 체액 정체를 조절하셔야 되고요. 감염 예방, 그 다음에 합병증을 최소화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약물 투여, 여기도 마찬가지, 염증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대표적인 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을 투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레드니손은 염증이라든가 또 단백질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프레드니손이에요. 이 약을 투여하면 좋고요. 부작용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죠. 체중 증가죠. 식욕 증가. 그 다음에 얼굴이 살이 쪄갖고 동그래지죠. 둥근 얼굴, 혈압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나오고,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감염 증상을 덮어버리죠. 은폐하는 증상.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투여제 부작용은 성인에서도 나오고요. 아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죠. 그래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걸 투여해야 되죠. 그래서 부작용은 백혈구 감소, 탈모증, 불임 등이 나타납니다. 진단은 부종이 있기 때문에 피부통합성 장애,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 이뇨제 투여해야 되죠. 부종이기 때문에 체액 부족 위험성, 그 다음에 배설 감소, 체액 조류와 관련된 체액 과다, 부종이죠. 부모의 불안, 지식 부족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호의 별표 많이 하세요. 증상에 대한 간호죠. 자, 부종과 저혈량 감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체액과 전해질 규정 유지 이렇게도 바꾸셔도 되죠. 그래서 간호는 똑같아요. 아이오 체크해야 되죠. 체중해야 되죠. 부종이 있으니까 복부둘레 재야 되죠. 소변에서 알부민 빠져나오는지 요 알부민 체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감염 예방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 시기요. 저염 시기, 수분 제한은 부종 시기에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니까 고단백 시기가 필요하고요. 부종이 있기 때문에 피부 간호 케어해 주셔야 되고 지지 간호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지지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데 요 알부민 검사예요. 단백질 평가를 위해서 소변 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부민 검사, 요 알부민 검사하는 거를 교육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31페이지, 41페이지에 보시면 사구체 신염과 신주근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의했어요. 자, 증상은 혈뇨가 보이는데 콜라색 소변이죠.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단백뇨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신중후군이 훨씬 심한 단백뇨를 보이고요. 자, 부종은 똑같이 부종이 있는데 급성 사구체 신염이에요. 이건 급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신증후군은 서서히 시작해서 심한 부종이고요. 낮에도 심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신증후군은 고혈압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구체 신염은 고혈압을 보인다 그랬었죠. 그렇지만 신증후군은 고혈압이 나타나지는 않고 정상 혈압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검사 결과에서도요. 자, 신증후군에서는 사구체 신염에서는 혈뇨가 나오죠. 적혈구 나오고요. 단백뇨 나와. 그렇지만 신증후군 단백뇨가 훨씬 더 심하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3포지티브, 4포지티브 정도 차이가 있고요. 혈뇨 나오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알부민,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라세이드는 정상이야. 그렇지만 여기는 저알부민 혈중이고요.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다 수치가 증가하고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저혈량으로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증가한다. 차이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해질 수치도 변화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BUN이라든가 크레아틴이 상승하게 되는데 여기 신중후는 전해질 농도는 정상이야. 그렇지만 아까 사구체 신념에서 ASO 타이터 이거 있었다 그랬죠. 스트랩토란다. ASO 타이터 뭐였죠? 연쇄상 근육염에 대한 반응 보체를 보여야 된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ASO 타이터가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해질 농도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 ASO 타이트는 안 보이는 거죠. 정상 반응을 보이는 게 신주구군.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상들을 가지고 사구체 신염과 신주구군의 아동의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